자, 안녕하세요. 북서울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서인권 문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할게요. 서인권 관련된 내용은 기초의 빈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죠. 이 주제 자체가.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한번 읽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당시 9세기부터 10세기에 거쳐서 이제 혼란 속에서 이 성직자들은 강력한 국왕을 기대하고 그에게 의지하려고 했다. 이 혼란기라는 것은 어, 어떤 시대죠? 예, 제2차 민족 이동기 시대죠. 그 노르만 같은 이런 민족들이 쳐들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국왕이 이제 강력한 국왕이 나와서 우리 좀 지켜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국왕들은 이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성직자를 지명했을 뿐만 아니라 서인까지 했다, 임명까지 했다는 거죠. 한편 성직자들은 교황이 무력한 까닭으로 해서 국왕이 지상의 신의 목자는 어, 예전에 얘기한 신권 신정론 같은 것들 이론을 폈죠. 그래서 이 국왕의 그 세속 서임이 권리 남용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다. 그냥 11세기 국왕들은 단순히 주교를 지명한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서임까지 하게 되었던 것이다. 교회의 그 개혁자들은 이러한 세속 서인권에 도전을 하게 되었으며 이는 어떤 의미에서 왕권 그 자체에 된 도전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왕이 이제 서인권을 갖고 있으니까 서인권에 도전한다는 것은 왕의 가지고 있는 서인권 자체를 비난하는 거죠. 예, 공격하는 거니까 그 의미에서 이제 왕권 도전한다는 의미가 성립되겠죠. 자, 그다음 1559년에 로마에서는 로마에서 종교회의는 교황 선출에서 로마 귀족의 분단과 도밀랑지의 개입을 배제하고 로마 교회의 추기경에 의해 선출을 규정하였다. 자, 이 추기경에 의한 선출을 규정한 것이 이제 그 회의가 예전에 말하는 콘클라페,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죠. 이 콘클라페라고 하는데 이 콘클라페는 후에 이제 또 이제 뭐냐면 공식화돼요. 이때는 이제 이렇게 규정만 한 거고 규정했다고 해서 뭐 그 계속 요거 따라서 뭐냐면 계속 교황을 선출한 건 아니고요. 요기에 따라서 교황 선출할 수도 있고 뒤에 이제 뭐 국왕이 황제가 임명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나중에 공식화된 건 좀 약간 뒤에요. 예. 하여튼 이 규정에 따라서 1661년에 알렉산더 2세가 선출되어 많은 개혁이 진행되었다. 이제 인제 교황권은 전 유럽에 확대되면서 교황 사전은 동시에 지방 종교 회의를 또 소집하죠. 자, 그래서 크로니스톤 출신의 그 당시 이제 신덴부르크가 그레고리 7세로서 교황이 선출되자 서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독일 황제 하일린 4세와 충돌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레고리 7세는 밀라노 추교 선출에 관해서 하일린 4세가 간섭하지 말도록 서한을 보내는 동시에 그는 주교와 수도원장은 세속군주부터 서임받지 않는다는 규정을 이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에 대해서 그레고리 7세는 교황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서 어 뭐라고 이제 그 얘기하냐면 그 교황에게 황제를 폐위시킬 수 있는 권한을 선언하죠. 이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용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내용을 이제 말하는 것은 성인권뿐만 아니라 황제를 폐위시킨 권한도 그리고 7세에 있다. 요 주요 내용이 있는데 자, 요 두 조치를 취했던 이유가 이제 뭐냐? 그 밑에는 뭐가 이제 깔려 있냐면 그 그레고리 7세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목자설을 주장해요. 예전에는 이제 그 신권 왕권 신정론을 이제 주장을 해갖고 왕이 목자라고 했잖아요. 신의 목자. 근데 진짜 목자는 그 왕이 아니라 누구다? 교황이라는 거야. 왜냐면 교황은
그 베드로의 어떤 후계자죠. 베드로는 누구의 또 제자예요? 네,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곧 이끌로 신은 교황으로부터 어떤 은총을 베풀었다. 네, 신이 교황으로부터 이제 은총을 내렸기 때문에 그 신의 은총을 받아서 그 인간들을 그러니까 일종의 양들이죠. 목자로 이제 교황이 이제 목자고 인간들 다른 신조들 양으로 삼아서 이끈다 하나님 대신에. 그러면 그 거기에 이제 양들 속에는 누가 있겠어요? 독일 황제도 있겠죠. 자, 이런 논의를 피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조치를 내렸던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밑으로 넘어가서 좀 보면, 자, 교황의 이러한 강경한 태도에 하인은 처음에는 독일 국내 반란도 있고 타협적이었어요. 근데 반란이 진압되자 다시 밀라노의 황제파 주교에 대한 후원을 시작했고, 자, 이때 이제 교황은 파문과 폐위될 위협을 가했고, 하인은 독일 내 주교회를 소집해서 그레고리를 찬탈자로 규정했다. 자, 그 다음에 이 소식을 접한 그레고리는 곧 이어 실천을 옮겨서 단순히 이제 협박이 아니죠. 하인을 파문과 폐위를 위해 선언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 파문과 폐위를 선언했다. 이 말은 뭐냐면 일단 폐위를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뭘까요? 도유식이죠. 황제를 임명한 상징적인 누구예요? 예, 교황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임명도 할 수 있으니까 회의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이론적으로. 파문이라는 것은 이제 칠성사 중에 그 이걸 이제 하지 못하도록 칠성사 하지 못하도록 이제 하는 건데 이 황제에게 이제 칠성사를 못하면 나중에 얘기하지만 그 지역이 성사 금지령 지역이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은 후에 지옥에 가는 거죠. 연옥에 가거나.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정치적 부담이 큰 거야. 그래서 역대 이제 그 교황들이 요 그 군주들 이제 뭐냐면 통제할 때 파문을 자주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 당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레고리가 하인한테 상당히 정치적 타격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황제에 대한 파문과 폐위는 전례 없는 일에 직면한 독일의 국내의 동요는 클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이제 이게 이 상황이 독일 내에 또 권력 투쟁과 또 연장선상에 대한 파악을 할 필요했는데 그다음에 이때 이제 한일 사세는 살리에드 왕조죠. 이 살리에드 왕조는 그 앞에 오토 왕조나 그런 그 왕조와 달리 이탈리아 문제도 좀 관심이 있었지만 이탈리아 문제보다는 어디 더 관심이 있었냐면 국내 문제에 더 관심이 있어. 그 국내 이제 중앙 집권화 이런 것들 그 뭐냐면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다른 이제 신성공과 왕조보다는 좀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때 중앙 집권을 이제 실했던 제후들이 반항제 움직임을 표명했고 또 이제 이걸 이용하려고 했죠. 파문과 이 폐위를.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독일에 있었던 그 주교들도 이제 당혹하게 돼요. 그 황제들 이제 임명받은 주교들도 당혹하게 됐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아우쿠스부르크에서 교황이 주재하에 귀족과 주교들이 구성된 교회를 소집하여 이 문제를 논의하기를 합의를 보았다. 1076년에 교황 그레고리가 국회를 참석하기 북상하는 중 이때 이제 하일 사세는 되게 다급했죠. 이제 얘가 갑이 되는 부분이 하일 사세는 이제 을이 되는 거잖아요.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자, 그러니까 어디에 가냐면 카노사에서 이제 얘도 이제 교황을 만나려고 그 가다가 카노사에서 이제 마주치게 돼요. 카노사에 이제 교황이 별장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황제가 맨발 벗고 눈이 내리는 가운데서 3일 동안 그다음 용서를 빌려고 이렇게 이제 누워서 누군가나 그 이게 엎드려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죠. 눈물 흘리면서. 그래서 겨우 이제 뭐냐면 파문과 폐위를 철회하게 되는데 용서를 받은 거죠. 이게 유명한 카노사의 구적이죠. 자, 이 카노사의 구적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예전에 제가 표에서 보여드렸듯이 초창기 때는 황제권이 셌잖아요. 교황권보다. 근데 이제 점점 교황권과 황제권이 점점 이렇게 뭐냐면 그 서로 균등하게 된 상태. 이 계기가 됐던 것이 카노사예요. 물론 카노사의 구적 때문에 곧바로 교황권 세진 건 아니야. 뒤에 이제 그 했던 그레고리 7세도 쫓겨나죠. 뒤에 얘기하겠지만. 야, 그래서
요거는 일종 교차점, 황제권과 교황권이 교차점 있는 상태, 또 균등한 상태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황은 상승곡선을 막 그 타게 되고 국왕은 하강곡선을 타는데 여기에 마주친 지점이 그냥 카노사의 구적이다. 그래서 교황권과 황제권의 다툼 과정에서 요 내용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 하여튼 하인이 이제 교황에게 육소를 받으니까 독일 내에는 좌파세력을 다시 구축하고, 그 다음에 반항 재판 따로 이제 황제 후보자를 옹립하면서 3년 동안 내란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하인리 사세가 반대파를 쳐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공세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이제 하인리가 갑이고 교황이 을로 이제 떨어지게 돼 역전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들어가서 로마의 이제 호수아비 교황을 세워 대관식을 오게 되는데, 자 이때 그레고리 7세는 도망쳐 나와요. 그리고 누구의 도움을 받냐면 노르만의 도움을 받으면서 남이탈리아 돌아다니다가 수개월 후에 사망하게 되죠. 자 여기 이제 시험문에 나온 게 있죠. 노르만의 도움을 받았다. 왜냐 고한 그레고리 7세가 자체가 얘가 노르만 출신이에요. 얘가 예. 그 요걸 예전에 시험 문제 냈어. 예. 더 중요한 것도 아닌데 틀리라고 낸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서양권 문제가 계속 이제 교황하고 황제 간의 갈등 또는 세속군주 간의 어떤 갈등으로 이제 계속 이어지거든요. 예,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르반 2세, 이 우르반 2세 뒤에 또 얘기했지만 십자군 전쟁과 또 관련돼 있죠. 예. 자, 또 우르반 2세는 서양권 문제를 포함한 그레고리 개혁안을 적극 추진했고, 영국에선 칸터베리 대주교였던 성 안셀무가 개혁의 선두를 서서 활약했으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11세기 때 맞이했다. 자, 해결의 신마리는 영국이죠. 그래서 교황 파스칼 2세와 교황 파스칼 2세 때 성 안셀무와 국왕 헨리 1세 타협안이 마련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황의 승인을 받게 되는데 요 내용이 후에 이제 뭐 독일이나 그다음 프랑스와 그 할 때도 유사한 타협 내용이에요. 자, 요 제외 내용은 뭐냐면, 자 일단은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봉건화 형상이 교회 봉건화 형상이 강화되기 때문에 성직자 제후가 많았죠. 자, 이 말은 뭐냐, 성직자이면서 그 왕이나 황제로부터 이런 그 봉건을 받는 제후 역할을 또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름을 먹먹고 해갖고 여기 이제 제후를 임명하면서 또 같이 성직자를 임명해 버리는 거야. 예. 자, 근데 이걸 이제 분리시킨 거죠. 그래서 성직자 임명권 누가 갖냐? 이건 교회가 갖는 거야. 교회나 교황이 갖는 거죠. 제후 임명권 세속 지배자가 갖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땅을 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리시켜서 따로 진행을 하고, 만약에 그 성직자가 나는 그 세속 제후의 봉투를 받지 않겠다, 거부를 할 경우에는 자신의 제후 지위를 포기하면 당연히 봉투도 포기해야 되겠죠. 봉투를 다시 그 세속 제후에 돌려주는 거야. 예. 그리고 주교 선출에 이제 그 국왕이 참여해서 강한 발언권을 하는 거야. 근데 이때 발언권이라는 의미는 이제 뭐냐면 직접 임명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죠. 나는 누구를 뭐냐면 선출하는 걸 원하겠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타협을 보게 되죠. 그 내용이 이 내용인데 뒤에 이제 보름수업도 거의 그 내용과 대동소이해요. 이 내용도. 첫 번째, 성 안셀무스와 국왕 헬리기스의 타협 내용 보면 일단 주교는 교회 내에서 선출되며 주교를 취임하기 전에 그는 국왕의 봉신을 신설하고 국왕으로부터 봉투와 이에 간할권을 수여받는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두 번째는 신설에서도 국왕이 거부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주교 선출에 강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주요한 건 결정권이 아니라 결정권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자기 의견을 강하게 피력할 수 있다는 거야. 예. 국왕이 말을 하는데 상당히 영향력 있겠죠. 물론 이걸 뭐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는 거는 교회가 이제 판단한 문제고. 자, 근데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뭐냐면 독일, 이제 프랑스도 그와 유사한 타협을 했고, 그래서 이제 국왕 하인 5세는 로마를 점령하고 대관식 사전 준비 또 서인권 문제 해결을 교황이 강요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 교황 파스칼 2세는 비록 이제 앞에 있었던 이제 타협안에 대해서 자기가 그 결정을 하고 승인해줬지만, 이거 보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지나친 양보였다. 그래서 이제 이때 철저한 개혁안을 제시해요. 파스칼 2세 개혁안.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원래 교회 자체가 그 세속 권력하고는 상관없죠. 얘네들은 영적인 세계를 관장하는 거고, 그리고 얘 세속 권력 실질적으로 이제 현실 속에 이제 권력을 장악했던 세력들 아니에요. 서로 관련이 없는데 왜 이렇게 관련이 맺게 됐냐? 세속 권력부터 뭘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봉토를 받았기 때문에. 봉토를 받으니까 그거에 대해 충성서약을 하고 되고, 이걸 매개로 해갖고 뭘 주는 거야? 예, 그 성직자 임명권을 자기들이 예전에 행사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좀 타협을 분리는 시켜놨지만, 완전한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세속 권력을 분리시키려면 뭘 안 받아야 돼? 봉토를 받지 말아야 돼. 봉토를 안 받으면 당연히 그 성직자 임명에 대해서 얘네들이 이제 할 말이 없겠죠. 세속 권력들이. 예. 그러니까 근본적인 차를 해야 되겠다. 봉투를 안 받고 너네들하고 이제 관계 끊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뭐 개혁안을 실시했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힘들죠. 물론 이게 도덕적으로 옳은 소리야. 근데 현실사회에서는 교회 운영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걸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봉투를 안 받고 세속 권력과 완전히 단절하겠다? 그 현실적으로 상당히 뭐냐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대에 부닥쳐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안 됐죠. 예. 자, 그 내용은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파스칼 2세 개혁안을 보면 세속 군주가 주교 선임권을 요구하는 것은 주교와 봉투가 이해되면 가능할 걸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포기한다면 세속 군주의 요구 근거가 없어질 것이다. 그래요. 교황이 주교들의 봉투를 포기하고 오직 영적 세계만 간장할 것을 전념한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호화롭게 노는데 이제는 손가락 빨면서 이제 하나님만 모셔라. 그런 소리잖아요. 자, 이 안은 확실히 이제 문제의 핵심을 찌는 거지만, 그것이 실시되었다면 유럽의 기독교와 교회가 이제 달라졌겠죠. 근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성이 없고, 이미 돈 맛을 느꼈던 그 성직자들이 이걸 뭐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실천 가능성 없고, 초기경과 주교를 비롯해서 교회 안에서 이제 반대 소리가 높으니까 결국에는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엔 현실적 안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뒤에 칼리스투스와 한일 5세 사이의 보름서록이야. 요거는 상당히 중요하죠. 요거 뭐 기출에 나오고 수능에도 자주 나오는데, 자, 요건 이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냐? 이것도 비슷해. 일단 앞에 이제 영국과 프랑스의 타협안이 비슷한데, 첫째는 성직자의 임명권은 교회가 갖는다. 두 번째는 그 제후의 임명권, 성직자 제후의 경우에는 이거는 황제가 갖는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 뭐 똑같이 신선을 거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직자가 거부할 수 있죠. 나는 제후가 안 되겠다. 그러면 영토는 당연히 황제나 세속 제후들에게 돌아가고요. 근데 이제 네 번째 내용이 좀 달라요. 네 번째는 영국과 프랑스는 발언권을 갖는다라고 했죠. 위견을 표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냐면 요게 아니라 좀 더 한 단계, 그다음에 독일의 특수상,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교황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을 해가지고 요거는 좀 강하게 됐어. 황제 입장에서 추기경이나 등등 수도원장 등 같은 고위 성직자들 있죠. 황제가 아니라 교황이 아니라 교황은 이제 자친해서 추기경단에서 이제 뭐냐면 선출하고, 하여튼 추기경이나 뭐 수도원장 같은 고위 성직자들이 이들 임명할 때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누가 갖는다? 예, 교회가 가져요. 얘네들 선출권을. 근데 어떤 게 추기경이나 수도원장이 막 할 때 여러 명이 낭립할 수도 있고 교회가 결정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비등비등해서. 그럴 때 최종 결정권, 고위성직자의 최종 결정권을 잃은 경우에는 누가 갖는다? 황제가 갖는다. 이런 식으로 타협을 본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회가 갖긴 하지만 고위성직자들이 그 난립해갖고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종 결정권 황제가 갖는다.
뭐 이런 식의 타협이죠. 그게 이제 요 보험설명의 주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영국과 프랑스의 타협안과 유사하지만 다만 여기서 독일은 국왕이 주교 선출에 직접 참석할 권리를 보유한다. 요 내용이 요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상위권 문제 해결은 결국 타협으로 일단락되었지만, 자, 주교 선출의 기준이 종전보다 훨씬 강화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자, 그와 동시에 이제 어떤 결과 있냐? 이런 상위권 투쟁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물론 타협 받지만 교회가 이 성직자 임명권을 가져왔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 뭐냐면 결과를 낳는가를 좀 밑에 서술되는데, 여기에서 한 네 가지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교황권이 당연히 그걸 주도하면서 교황권이 크게 강화되었죠. 성직자 임명권 투쟁을 통해서, 다툼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게 있고, 이걸 통해서 이제 교회 관계상에서 교황이 기독교 세계의 최고 권력자임을 널리 인정받게 돼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이제 내용들이 관련된 내용들인데, 읽어보면, 자, 12세기 초만 하더라도 아직 전 유럽에 적용할 수 있는 통일적인 교회 법정이 없었고 지방교회 전체에 대한 정보망도 없었다. 개혁적인 교황들은 교황사절을 이용하고 주교들, 특히 대주교들의 노마 방문을 권장하여 그들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었으나 불충분한 것이었다. 그러면 11세기 이후의 교황은 중앙집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때 중앙집권은 이 교회 내에서 이제 중앙집권이죠. 왜냐하면 교회 조직이라는 게 교황을 정점으로 개서적으로 쫙 유층적으로 구조화돼 있잖아요. 하여튼 이 권력을 교황한테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개혁의 기후와 법, 요때 법이라는 것은 세속법이 아니라 주로 이제 교회법이죠. 교회의 어떤 기틀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회 재판을 할 때 필요한 법들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마련할 필요가 있었고, 교황이 그런 기구와 법을 만들 수 있는 지위를 이제 뭐냐면 획득하게 돼요. 이렇게 이제 교회 개혁 운동이나 그다음에 성직자 선임권 문제, 이런 걸 통해서 마련했다. 첫 번째 의미고요. 자, 두 번째로는 그 당시 중세사회라는 게 세속 권력인 국가와 그다음 영적인 권력을 관장하는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중세 정치의 어떤 특징의 이원성인데, 이런 것들이 더 부각시키는 뭐냐면 계기가 되었다. 이 서인권 투쟁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서인권 문제를 둘러싼 투쟁은 교회와 국가 간의 지속적인 대립과 긴장이라는 중세 정치의 한 특성, 이원성을 강하게 부각시키는 동시에 교회 내에서 교회 내에서 지배에 대한 반환권을 내세우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국가 내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이런 구조죠. 이렇게 예를 들어갖고 여기 이제 황제권을 정점한 세속 권력과 교황권을 이제 정점한 세속 권력인데, 얘네들이 이제 막 싸우잖아요. 예. 그럼 밑에 있는 게 뭐냐면 대제후들이나 그 다음에 이렇게 기사, 영주도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얘네들이 싸우는 걸 보고 있겠죠. 교황이 예전에 황제한테 찍소리 못하다가 이제 황제한테 보니까 객이네. 그러면 요 밑에 보이는 대제후들이나 영방제후들 밑에 있는 소귀족들 뭐 하여튼 그 기사들이 자기도 황제한테 개길 수 있구나, 또는 대제한테 개길 수 있구나, 이런 이제 하극상의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거냐.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큰 영향을 줬다는 거야. 근데 이제 어디에 큰 영향을 주냐? 영국과 프랑스는 뭐냐면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왜? 왕이 좀 가렸기 때문에. 그래서 끽스를 못했죠. 근데 독일은 달라요. 독일은 독일의 신성 로마 제국은 그 황제가 있긴 했지만 일종의 황제가 그 예전부터 강력한 중앙집권 정책을 통해서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게 아니라 제후들의 연합의 수장 정도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황제가 교황한테 한번 당한 거 보고 해서 교황하고 타협하는 거 보니까 이거 우리도 개길 수 있겠다. 한번 개겨보자. 특히 이제 그 살리아드 왕조는 괜히 쓸데없이 이제 중앙집권을 한다고 막 조치를 취하고 막 하니까 예전부터 제후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잖아. 근데 요거 보니까 교황한테 한번 당했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개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방 할거주의가
막 강화시켜 나가. 이 대제후들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면 대제후들이 개기면 그럼 밑에 있는 소제후들이나 기사들도 그 대제후들한테 또 개길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있겠죠.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소형주라는 기사들도 또 개기고 자기가 있는 뭐냐면 영지에 있는 사람들 농노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예. 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농노가 아니라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자유민이라고 했잖아요. 예. 간첩 지역이 많기 때문에 아예 농노로 만들어버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자기 권한을 또 강화시켜 나가고. 자, 이런 형상들이 이제 뭐냐 순차적으로 이제 뭐냐 밑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거야.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그 국가에 대해서 지배자에 대한 반환권 내세운 경우는 컸는데 정치적 결과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는 당장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당시 왜냐면 당시 프랑스 왕은 너무 미약했고 영국 왕은 강력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영국 왕은 이제 뭐냐면 강력했기 때문에 한 거고 프랑스 왕은 물론 나중에 강해지만 카페 왕조는 그 당시 미약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크게 문제가 되지 못했는데 어중간 독일이 이제 문제가 달렸죠. 서인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인 사세는 지방 제휴를 누르고 강력한 왕권을 수입할 찰나에 있었고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서인권 문제의 발생은 독일의 지방 제후들에게 왕권을 정하는 종합 기회를 줬고, 자 이를 말미암아 독일이나 에서는 강력한 그 왕권 수입을 좌절하고 말았다. 자 하인의 5세가 아들 없이 사망하자 지방 제후들이 무력한 작생공을 왕으로 선출하고 왕권을 잠식해서 지방 할거주를 강화했다. 그래서 살리아드 왕조가 이제 뭐냐면 그때 망하고 예전에 또 작생가 왕을 또 보셨죠. 물론 이 작생가 왕은 후회까지 못해요. 작생 왕조는 다시 이제 넘어가죠.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이것이 이제 또 그 대형주와 황제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소형주도 영향을 미쳐 기사들에게. 독일 정치 구조 하부에 전해지게 되어 소형주나 기사들도 그들 나름대로 자연 소농들을 압박해 농로를 만들고 그럼으로써 독일 내 대부분 지역에서 영주제가 확고히 뿌리내게 되었다. 근데 이제 그 여기 영주제 그러니까 독일의 그 영주제를 보통 우리가 재판 농노제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보통 재판 농노제는 이제 서유비 그 농노제가 붕괴될 시점에 14세기, 15세기 이후에 나타난다 했는데 여기는 좀 약간 좀 빠른 12세기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재판 영주제가 형성된 경제적 배경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정치적 배경을 쓰면 요걸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대개 보면 재판 농노제의 어떤 성립 배경을 정치적 배경보다는 경제적 배경을 접근하잖아요. 예. 근데 일단은 뭐 서기에서 그렇게 하니까 일단은 이런 측면에서 좀 안개둘 필요 있겠죠. 예. 네 번째는 자 지방 제어들이 그 종전의 주백의 권한의 재판권을 장악고 소형주 등 그들의 봉실을 만들어 봉건제가 이제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었다. 예. 네 번째 이렇게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내용을 좀 얘기를 했고요. 제가 잘못 얘기한 게 있는데 여기 설명 중에 대제후들이 이제 황제한테 개겼는데 요걸 좀 수정해 주세요. 대제후들이 이제 권한이 이제 커지잖아. 황제권을 이제 개기는 과정에서.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그 밑에는 기사와 소용주들을 통제하면서 공권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예전에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는 공권화 잘 됐는데 이 대제후들의 권한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본거가 됐는데 독일은 상대적으로 잘 안 됐었거든요. 예. 물론 이런 제후들이 크긴 크겠지만 완전히 프랑스보다 강력한 건 아니었어요. 예. 근데 요 투쟁을 통해서 그 당시 황제의 이제 중앙집권 정책을 막고 자기의 권한을 커져 나갔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예. 요거 좀 수정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정리해서 뭐냐면 이 그 서인권 투쟁은 이제 한 네 가지 이제 뭐냐면 영향을 줬어요. 첫 번째는 교황이 권한이 커졌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회권 둘러싸고 이원성이 커지고 그다음에 교회 내에서 국가 내의 어떤 지배자의 반항권도 커졌는데 이때 반항의 주체는 대제후죠. 그래서 중앙 집권화 정책을 막아냈다는 거, 지방 할고주의를 강화시켜 놓고 세 번째는 이제 이것이 독일 정치 구조 하부에도 영향을 미쳐서 소형주나 기사들이 농노를 자연 소금도 압박해서 농노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영주제를 확보했고
네 번째는 이런 대제후들이 이때 이제 주백의 권한을 장악하고 소용주들 봉신해서 봉건제가 이때부터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때 봉건제라는 건 재판 농노제하고는 좀 다르게 주종제도에 입각한 거죠. 이때는 이건 주종제도 이 측면에서 퍼져나갔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네 가지는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 부분.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 서강자를 한번 읽어볼게요. 129페이지 펴보세요. 자, 129페이지 내용을 보면 교회 개혁 관련된 내용 있죠. 한번 읽어보죠. 자, 9세기 후반에서 이제 10세기 교황청은 로마 귀족 부당 귀족 초반 교황청은 로마의 귀족 분당의 꼭두가시에 불과했다. 그래서 주교와 수도원장들이 고위성직자는 왕과 제후들의 봉신이 되었으며 하위성직자들이 세속 영주의 고용을 지나치 않았다. 자, 교황은 생존을 위해 또는 권력과 부를 위해 세속제의 보호를 구했고 황제 왕은 고위성직자를 직접 임명하였다. 자, 이러한 사태를 교회를 세속화시켰으며 이러한 세속화로 성직자의 혼인과 성직 매매가 성행하였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세속화를 막고 세속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려는 교회 내부의 개혁 운동이 일어났고, 자, 이 개혁 운동을 주도한 것은 그 910년에 예전에 말하는 아키테 공장이 성립한 크로니 수돔이었다. 그래서 이 개혁 운동의 핵심 요지는 세속 권력으로부터 독립과 성직자 독신이었다. 당시 청년된 종교 분리와 성직자 독신이라는 두 원칙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수동 개혁에서 네오 9세 개혁 운동 있죠. 그 다음에 니콜라이 2세 개혁 운동인데, 자, 네오 9세 운동은 앞에서 이제 서기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좀 눈여볼 게 니콜라스 2세 개혁이야. 요거는 서기에 없죠. 자, 니콜라스 2세는 로마 귀족의 분단과 황제 교회 선출 개입을 막기 위해서 고위성직자를 구성한 위원회 추기경 교황 선출하는 교황 도령을 반포했다. 그래서 요거는 앞에서 이제 서기에서 잠깐 언급된 그 내용인데 이걸 했던 것이 니콜라 2세죠. 예. 서기에 니콜라 2세 내용이 없으니까 이거는 좀 기억을 해주시고, 요거는 앞에서 꼼꼼라페를 말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상위권 투쟁을 보죠. 자, 이 교정으로 교회와 로마 귀족과 황제의 권력부터 독립을 선언했지만 세속군주는 여전히 교회의 선출에 영향을 행사했다. 그래서 코니스톤 출신의 개혁적인 개혁 성향의 신데무크는 그레고리 7세가 되었고, 그레고리 7세는 황제 할인 사세에게 밀라노 주교 선출에 관여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이제는 스톤을 세속군주부터 서임을 받지 못하고 규정했다. 그리고 자기가 황제 폐위를 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할인 사세는 그레고리의 요구가 황제의 권리를 부인하는 동시에 자신의 권력 기반 약한 것을 알고 당시 독일 반란을 수습했기에 처음에 타협적이었죠. 근데 반란을 진압한 후에 태도가 돌변해서 주교회를 이제 독일 안에 있는 자기 그 주교들을 소집을 해서 교황을 창탈자로 규정하고 아예 이제 이에 교황은 앞에서 언급한 그 규정에 따라서 황제 파문과 폐해라는 강수를 대응하게 되고요. 그래요. 거기다 이제 황제의 권력 증대에 원하지 않았던 독일 제후들이 교황권에 쓰면서 반황제 농선을 하니까 하인 사세가 카노사에서 결국 구욕을 하게 되죠. 용서를 빌게 되죠. 그러나 이제 최종적인 승자는 황제야.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교황이 이길 거로 보고 있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황제 가만히 있지 않죠. 결국 용서를 받고 이제 파문과 폐위가 처리된 다음에 독일 내 반대를 진압을 해버리고 그 당시 로마의 진군에서 자기 허수아비 교황을 옹립하고 그리고 7세는 도망가다가 죽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가 그 후에도 계속 논쟁이 있다가 1112년 1122년에 보름수협을 맺게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제 황제 할인 5세가 그 황제 교황을 임명하기 이전까지 간행을 포기하고, 그래도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콩콜라페 간행은 이전에 있었어요. 예, 많은 데 있었죠. 그래서 이제 콩콜라페를 통해서 교황이 황제를 임명했걸 막고 추기경단에서 선출되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정착은 되지 못했어. 어떤 교황은 콩쿨 앞에 뭐냐면 하다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황제가 지명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근데 이제 이 보름 수업학에서는 이제 요런 걸 완전히 이제 없애고 황제 지명 그 황제 없애고 콩쿨 앞에 통일시킨 거야. 예. 그래서 자기 이제 포기하겠다 이런 가는데 요거는 서기에 없는 내용이에요. 서기에 빠진 내용이지 본서력에서. 그래서 요거 내용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대신에 그에 대한 보답으로 교황 칼리투스 5세는 칼리투스 5세가 아니라 칼리스투스는 황제가 서인식에 참여하고 공토 수용을 인정했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 세속군주, 그러니까 성직자 제후죠. 성직자 제후가 그 뭐냐면 성직자의 제후가 제후 임명할 때, 그러니까 성직자 제후로 임명할 때 요 황제가 그 역할을 하는 걸 인정해줬다는 거야.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관련된 내용은 앞에서 제가 서계에서 얘기를 해줬죠. 예. 영국과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있고 뭐 서강은 간단하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예.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그 7장으로 넘어가죠. 십자군 전쟁을 볼게요. 십자군 전쟁. 서계 십자군 전쟁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이 십자군인데 우리가 이제 십자군 하면 이건 누가 주도했냐면 교회가 주도했죠. 예, 교회가. 근데 꼭 뭐 교회가 주도한 십자군만 있는 건 아니고 여기 뭐 에스파니아 그 이런 것처럼 재정복 운동 일종의 크게 보면 십자군의 어떤 그 일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속 왕조가 주도를 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교회가 주도했어. 그러면 여기 십자군에서 이제 내용을 다룬 내용들 보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을 안팎으로 뭐냐면 기독교 세력이 공격을 했다는 거죠. 얘네들을 축출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이제 그 군대 움직임을 십자군에 묶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교황이 이제 주도한 게 주도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십자군을 하는 본류 십자군 이걸 이제 근데 요걸 이제 교회가 주도했죠. 1차부터 해서 8차까지 교황이 주도를 했고 그렇지만 이제 이것을 주도했기 때문에 교황권이 제대로 성공을 못했죠. 약화됐죠. 예, 물론 교황권의 약화는 십자군 하나만 볼 수는 없어요. 왜냐 그 당시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중앙 집권화되고 시작하고 이걸 바탕으로 교황한테 개기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교회가 교황이 주도한 또 하나의 십자군이 있어. 예. 또 이게 뭐냐면 알비파 십자군이 나왔죠. 교회는 이단들 쳐내는 알비파 십자군 그런 것도 있고 발트해 북방 십자군이라고 하죠. 발트해 부근에 있는 보내는 십자군, 북방 십자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건 좀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십자군이라고 정식은 붙이지 않지만 그와 준하는 세속 건주들이 이제 뭐냐면 했던 것도 있어요. 이 스페인 지역에서 이제 포르투갈 오늘날 이베리아 반도 있죠. 이런 지역에서 이제 했던 것들이죠. 이거는 이 당시 이제 이 지역 원래 이슬람 세력들이었잖아요. 근데 얘네들 쫓아낼 뻔이는 또 이걸 재정복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재정복 운동을 통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왕권이 강해지죠. 그리고 여러 왕국도 이제 그 안에 기독교 왕국 통합돼 나가고. 자 이런 것을 이제 십자군의 범위 안에서 서기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이슬람에 대한 기독교 세계의 반격은 먼저 이베리아 반도의 에스파냐부터 시작됐다. 자 이슬람의 이베리아 반도의 정복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침입 때부터 서구투족의 일부는 반도의 북서 지역으로 후퇴하여 나라를 세웠고 그 서구투 지역이 이제 반도의 북부 지역은 피레네 산맥 있죠. 피레네 산맥에 그 뭐냐면 기슭에 나라를 세운 거야. 조그만 그 여러 왕국들이 나오는데 뭐 네온이라든지 카스티아 그다음에 나바르 그다음에 뭐 아르곤 그다음에 바르세나 백장령 등등이에요. 자 이런 이제 그 11세기 주교에는 에스파냐 그 북쪽에 이런 조그만 그 군소 왕조들이 있었어. 이런 왕조들이 그래갖고 이제 이베리 반도에 있으면 이게 지도가 있는데 여기 있어요. 피레네 산맥 있잖아요.
여기에 쫄막쫄막쫄막하게 이렇게 붙어 있었어. 이 왕조들이.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본토를 장악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왕조들은 여기까지 공격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여기가 뭐 쓸모있는 땅도 아니고 산세가 험했기 때문에 게릴라전이나 뭐 산악전을 펼쳐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약간 소모전이 있겠죠. 그러니까 내버려뒀어 그냥. 근데 이게 하근이었죠. 왜냐면 얘네들이 이제 조금씩 힘을 키우고 그리고 좀 이스라엘 왕조 거기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이스라엘 왕조가 후 우미야의 왕조 위에 계속 분열이 돼. 그 여러 왕조도 분열돼요. 제국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틈을 노려서 그냥 남쪽으로 내려붙인 거죠. 예. 자, 이걸 재정복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유럽의 새로운 활기와 팽창의 기운이 팽배했던 11세기 전반에 코르도바라는 것은 도시 이름을 좀 외워두셔야겠죠. 여기는 정치적 중심지야. 그래서 후기 옹리아드 왕조. 그래서 그 후기 옹리아드 왕조 이후로 여기가 이제 정치적 중심지였거든요. 이베리아 반도에. 하여튼 여기에 교주국들에서 내란이 일어나고 막 분열돼 있으니까 자 이걸 노려서 기독교 세력들 그 북쪽에 순종해 있었던 기독교 그 국가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재정복 운동이야. 재정복. 그래서 이때 에스파니아의 국민적 영웅이었던 시드가 용맹을 날리고 그리고 11세기 후에 후반은 즉 재정복 초기에 이겼다. 그래서 카스티아는 토렌토를 점령해. 토렌토는 그 당시 학문의 중심지죠. 이건 뒤에도 얘기했지만 여기를 통해서 그 당시 뭐냐면 이슬람의 여러 가지 선진학문들이 그에 대해서 정리되고 번역돼 나가요. 예, 그래갖고 어디죠? 피레섬을 넘어서 그 유럽 쪽으로 전파되는 그런 어떤 문화의 어떤 중개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토렌토죠. 거기 유대인 학자들을 많았고 유대인 학자들이 이슬람 언어를 아랍어를 그 뭐냐면 라틴어로 번역해갖고 그걸 다시 이제 유럽에 전파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토렌토인데 이 토렌토는 학문의 중심지였고 또 최첨단 기술의 또 소유 그 기술의 어떤 집산지 역할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토렌토 내용은 좀 도시 이름을 기억을 좀 해두세요. 이 코르도바와 함께. 그리고 나서 아라고는 사라고사를 정복하고 바르샤나를 합병하여 그 영토를 크게 확대했다. 그 과정에 또 이제 그 옆에 이베리아 반도에 요 옆에 있었던 서쪽에 있는 조금만 나아도 등장하죠. 여기 포르투갈이라는 왕국이 탄생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중심지는 니스를 점령하고요. 또 그 이슬람 공격을 한때 후퇴도 있었지만 기독교 세력들 국가들은 계속 이슬람 합박하여 13세기 정반까지 카스티아가 코르도바, 세비야를 점령하고 아라곤 또한 마르조카, 미노르카 그리고 발레시아를 정복하여 나중에는 이제 그 남쪽에 있는 이제 유일한 거점 하나가 남았죠. 그레나다. 그레나다만 이제 있었어. 여기만 이슬람 세력도 있었고 요 그레나다 왕국도 결국에는 나중에 15세기 넘어가서 완전히 정복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에스파니아에 있는 그러니까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이슬람 세력들이 몰락을 하게 돼요. 예. 자, 근데 이제 이 에스파니아는 봉건 제도가 있긴 있었는데 이 봉건 제도가 각 지역마다 달라.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뭐 그 각 지역 영주들로 해갖고 구성됐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달된 나라도 있었고 아니면 또 뭐냐면 오히려 발달하지 않고 봉건제가 없는 것도 있었고요. 예, 개별적인 이제 있는데 이건 뭐 그냥 그런 얘기하고 이제 넘어가시면 되고 하여튼 봉건제 유무와 상관없이 나중에 들어가면 이제 아라곤과 카스텔라가 합박해서 스페인 왕국이 되고 그다음에 그 옆에 포르투갈 왕국이 이제 또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 두 개의 왕국은 봉건제가 이제 잔존하게 있었지만 워낙 외부의 세력, 이스라엘 세력들과 이제 강력하게 싸우다 보니까 오히려 봉건제 요소보다는 중앙 집권적 요소가 강하게 부각이 되고 그걸 이걸 바탕으로 강력한 왕권이 형성이 되죠. 예, 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뒤에 넘어가서 이제 신라를 보자. 신라는 9세기 때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장악이 됐잖아. 예. 그리고 이들이 이제 이 신라를 근거해 갖고 남부 이탈리아를 또 공격을 하고 가요. 그런데 이제 남부 이탈리아 지역에서는 그 당시에는 두 가지 또 세력이 있었는데 비잔티움 제국하고 롬바디아 쪽이 이제 지배한 세력도 있어요.
또 얘네들끼리 치고 싸운 거야. 그러니까 이슬람 그다음에 비잔틴 롬바디족이 3자가 요 이 남부 이탈리아 안에서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11세기 초에 누가 나타나면 노르만족들이 나타난 거죠. 우연한 기회로 이제 한번 거기 갔다가 아 여기 괜찮네 하면서 뭐냐면 시체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이탈리아 남부를 점령하죠. 그러면서 이제 두 시칠리아 왕국이 탄생이 되게 되는데 이 과정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슬람이 이제 시리아를 점령하고 9세기 때 일이었다. 그들은 이들 근거지로 삼아 이탈리아 본토의 남부를 습격하고 있었다. 근데 남부 이탈리아의 일부는 비잔틴 제국이 장악하고 있었고 일부는 롬바르디족 지배하에 있었고 양자 간의 끊임없는 대립과 분쟁이 겨루때 혼란 상태에 있었다. 자, 11세기 초 혈단의 노르만 기사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남부 이탈리아에 들렸다가 그들의 재능을 발휘할 전호의 상황을 깨닫고 용병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그중에 노르만 소령주였던 탕클레트가 그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 역시 용병이다가 계획적으로 영토를 점령하고 사태가 매우 유리하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다른 형제들 기사를 불려들여 남부 이탈리아 지배자가 되었다. 그래갖고 그리하여 로버트 카스가드는 그다음부터 남부 아폴리아 지역, 카라보리아 지역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동생 노조를 시켜서 시칠리아 정복을 나서죠. 그래서 로버트는 남부의 비잔틴을 완전히 해소하고 시칠리아 정복을 이제 끝나게 되었다. 그래갖고 이제 또 노조의 아들이었던 노조 2세는 시칠리아 백이 되고 로버트의 손자가 이제 사망할 때 그 아들이 없으니까 아폴리아 공룡을 접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양쪽 시칠리아와 남부 이탈리아 완전히 점령하게 돼서 여기가 두 시칠리아, 양 시칠리아 왕국이 이제 성립이 되죠. 그래서 이 양 시칠리아 왕국은 노르만족들에 의해서 건설된 왕조야. 네. 자, 그러면 이제 노조 2세에 관련된 건데 양 시칠리아 왕국을 만들었다. 노조 2세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자, 여기 정책을 내용을 볼게요. 자, 노조 2세는 일단 기본적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를 만들죠. 그 지배에는 여러 민족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노르만의 봉건적 간섭, 로마법, 이슬람 간섭. 왜냐하면 한가한 이슬람 세력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 또 포용하려면 또 간섭도 인정해줘야겠죠. 그래서 그 지역에 적절하게 적용되어 통치했다. 봉건 제후는 기사들은 정규적인 어떤 봉건적 계층에 따라 조직되었고 국왕은 교황의 봉신으로서 또는 이교도로서 시절을 탈환한 위세로 왕국의 성직자에 대해서 완전한 통제권을 또 장악했다. 예. 자, 그래서 내용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근데 이 신라 그 왕국, 양시치나 왕국이 계속 이 노르만 세력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또 보면 이제 중세 유럽이나 그 특징이 뭐냐면 혼테크를 하죠. 서로 간에 또 결혼을 통해서 또 이렇게 영토를 이제 장악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신라 왕국도 독일 왕권 밑에 들어가게 돼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얘기했던 프리딩 2세가 시칠리아 왕으로서 그 독일 왕국을 겸하게 되거든요. 예. 자, 하여튼 이런 과정을 좀 겪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군의 동기를 보죠. 십자군이라는 말 자체가 그 하나님의 부대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의 부대. 그래서 이거 말 자체가 이제 교황청이 조직한 군대죠. 십자군 주체가. 그래서 1차부터 해서 8차까지 했던 이제 내용인데 조직을 했는데 자 거의 한 200년 동안 십자군 조직해서 이제 뭐냐면 싸웠죠.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그럼 십자군이 형성된 배경이 뭐냐? 이건 뭐냐면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대개 보면 11세기 때부터 10세기 11세기 때부터 이때 유럽이 안정돼 있어요. 그러면 농업 생산도 올라오고 인구도 증가하고 막 힘이 넘칠 때야. 그러면 이 힘이 넘친 것을 외국에 포출시킬 필요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십자군 전쟁을 포출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십자군 전쟁의 배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기본적인 배경은 10세기부터 11세기에 거쳐 유럽 사회의 전반적인 안정, 이로 인해서 농업 생산의 발전과 인구의 증가 등 축적된 유럽 사회의 활기찬 에너지였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런 걸 이제 유럽에 넘쳐흐르는 활기와 전력을 안으로는 이제 간척과 개간석 그리고 엘베가 동쪽 지역 신민운동을 나타났으며 대외적인 이슬람 세계의 반격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분출을 갖게 됐죠.
이때 2, 3세기의 반격은 이제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그다음에 재정부 운동 이런 것도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앞부분에는 그 당시 이제 11세기 때 일어났던 이제 에스파냐의 재정부 운동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래서 이제 재정부 운동은 이제 나름대로 그 뭐냐면 코론스톤의 지원과 교황의 적극적인 후원, 프랑스 기조의 참전 등원에서 이미 이제 앞에서 보셨지만 약간 준시자군 어떤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오리지널 십자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말하자면부터 나오죠. 자, 말하자면 십자군은 어떤 의미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으며 교회 개혁과 세속 권력의 투쟁에서 새로운 힘을 자각하게 된 개혁파 교황들은 성지 예루살렘의 그 회복하면서 동서 기독교 세계를 다시 통합하고 그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건 지나친 욕망이었다. 그러니까 개혁파 교황의 입장에서 십자군 운동을 왜 했냐? 여기 나오죠. 일단 성지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 두 번째는 그날 교회가 이제 뭐냐면 분열돼 있었죠. 이때 분열이라는 건 그리스 정교하고 카톨릭 이렇게 두 세계로 분열돼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하나로 합쳐놔야겠다. 그런 것들 측면에서 이제 하게 되고, 그러면 여기는 안 나왔지만 뭐 국왕이나 제후 기사들, 상인, 농노들의 어떤 그 내용도 있죠. 근데 이때 농노 그 각 계층들의 욕구들은 종교적 목적도 있어요. 겉으로는 종교적 목적이 있지만 실질적인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목적. 그럼 국왕은 거기 왜 참여했을까요?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왕들도 참여했잖아요. 그냥 영토 확장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을 비롯한 그런 중동 지역의 영토 확장 이런 걸 통해서 국가권의 강화 이렇게 있죠. 그다음 두 번째는 제후들도 많이 참여했죠. 제후나 기사들도. 얘네들은 그 당시 봉건사회 발전했던 대외 발전의 어떤 그 욕망들. 그다음에 뭐냐면 영지학부가 제일 중요해. 얘네들 땅 그리고 물적 자원 확보, 약탈물 같은 것들을 원했고요. 그다음에 상인들, 특히 이제 북부 이탈리아 상인들 있죠. 얘네들 참가했는데 동방구역에 대한 입장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동방구역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고 예전에 지중해 무역권이 이제 콘스탄티노플 상인들이 장악했는데 콘스탄티노플 상인들을 물리치고 자기들이 장악을 했다. 패권을 장악했다. 그리고 제4차 십자군 전쟁처럼 아예 콘스탄티노플 점령해갖고 그게 라틴 제국을 만들죠. 콘스탄티노플 상업화, 자기를 주도하고 이런 것들 노렸던 거야. 자, 그다음에 그 당시 농민들, 농노들하고 이제 하는 사람들은 또 많이 참가했는데 왜 하냐? 자, 여기 참여하면서 신분상의 어떤 해방, 국제 말소, 그다음에 일자리 등등 여러 가지 경제적 요인권을 해갖고 참여했죠. 그래서 황제를 정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교황을 정점으로 해서 국왕, 제후, 상인, 농노들이 각자의 어떤 현실적인 목적 안에 참여했던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종교적 목적, 성지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인지 하겠지만 실제 목적은 현실적 목적이 되게 강했다. 그게 잘 나타난 것이 이제 뒤에도 얘기했지만 4차 십자군 전쟁 때 잘 나타나죠. 그래서 같은 기독교 세력이었던 그리스 종교 중심의 콘스탄티노플 공격하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면 이런 그런 유럽의 이제 배경이고, 요 뒤에 이제 11세기 중엽부터는 그때 이제 계기가 된 사건을 얘기해요. 자, 이런 배경 아래, 이런 욕구 아래 뭘 통해서 이제 이런 계기가 되는데, 이거는 그 당시 이제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했던 그 셀주크 투르크 있죠. 셀주크 투르크 때문에 이제 됐죠. 셀주크 투르크가 어디를 공격하냐면 그 당시 소아시아를 공격해. 소아시아 반도. 이 소아시아 반도는 원래 기독교 세력이었고 비잔틴 영토였고 경제적 중심지였어요. 근데 여기를 뭐냐면 비잔틴 제국이 잃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지역이 이제 점점 이슬람 세력이 돼버린데, 자, 이런 핵심 노동자 땅을 잃게 되니까 이 콘스탄티노플이 이제 뭐냐면 상당히 위기에 처해지죠. 왜냐면 그 베어있는 소아시아 반도가 잃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셀주크 투르크 위협 아래 있던 그 동남아 황제가 구원 요청을 하죠. 우르반 2세한테. 자, 이런 것도 있고. 자, 두 번째로는 성지 순례를 방해했다. 셀주크 투르크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지를 탈환해야겠다.
이런 이제 목적도 있었죠. 종교적 어떤 계기도 있었죠. 자, 그러면 한번 내용 볼게요. 자, 11세기 중엽에 전후에서 비잔팀 제국은 내에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맞이하게 되었다. 융성이었던 바지 2세 후 유능했던 연달아 무능한 황제가 등장하면서 국교가 탄생했고 지방 귀족 세력들이 확장되면서 군대 핵심인 자영농이 예농화되고 중앙정부가 약화되어 현저했다. 그 예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군강굴제나 둔전병제가 무너뜨리고 그 당시 이제 둔전병제가 무너뜨리고 뭐 그냥 용병들이 이제 했고 지방 세력들이 이제 자기 사병들 조직하고 막 그 시대였어요. 그때 이제 10세기 때 중앙아시아 방면으로 이슬람 제국이 동부로 이동하여 연령 이슬람 교도가 됐던 셀주크 투르크족이 급속하게 그 세력을 팽창시켰고 11세기 중엽에 바그다드를 점령하고 이슬람의 실질 지배자가 되었다. 자, 그때 이제 뭐 바그다드에 있었던 아바스 왕조의 그 칼리프부터 슐탄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죠. 그리고 아바스 왕조를 일종의 보호화시키죠. 예. 그래서 이에 위협을 느낀 비잔팀은 그들을 공격했으나 자 만지커트라고 했는데 요거 약간 표기법이 좀 잘못된 것 같아. 여기 읽어보시면 이제 있지만 만지케르트죠. 예. 원래는 그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만지케르트라는 부분은 만지케르트가 정확한 표기예요. 그래서 만지케르트 전투라고 하거든요. 요거 상당히 중요한 전투예요.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전투를 계기로 해갖고 이제 그때 이제 셀주크하고 그 당시 누가 싸웠어? 셀주크하고 비잔팀이 싸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비잔틴 황제가 로마누스 4세고 그리고 셀주크 황제가 이제 그 술탄이 아플 아루스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이제 여기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인구에서는 좀 듣보잡이지만 자 하여튼 이 사람이 이제 둘이 요 두쟁의 완충지대를 둘러싸고 싸운 전투야. 그래갖고 이때 이제 그 아플 아르수산 그러니까 셀주크의 2대 술탄이죠. 이 사람이 그 비잔틴 황제 누마르스 4세하고 싸웠어. 그런데 이제 이때 셀주크 투르크의 승리가 되고 승리 끝났고 누마르스 4세는 포로가 되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싸움을 계기로 이 투르크족들이 소아시아를 지출한 기초가 되고 소아시아 반도가 이제 기독교 세력에서 이슬람 세력으로 넘어가는 배경이 돼요. 여기 하여튼 이제 이렇게 대표를 했고 투르크 족들은 소아시아를 뭐냐면 점령해서 그 당시 이제 비잔틴 제국의 소아시아 점령해서 니케아를 수도 정하고 새로운 이슬람 국가를 건설했다. 자, 요거 새로운 이슬람 국가를 우리가 무슨 이슬람 국가죠? 요거는 앞에 있는 셀주크 투르크가 아니라 셀주크 투르크의 제후국이었던 룸 셀주크 투르크라고 했어요. 좀 공부되신 분들은 요 룸 셀주크 투르크가 어떤 나라인지 아실 거예요. 요 룸 셀주크 투르크는 셀주크 투르크가 멸망한 후에도 한동안 종속하고 있었고 그런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몽골족의 침을 받고 이제 이란국 밑으로 들어가서 예속국 됐다가 해체되거든요. 그리고 이 룸 셀주크 투르크의 여러 세력들, 자녀 세력들을 다시 통합한 나라가 뭐냐면 오스만 투르크라는 나라야.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는 룸셀주크 투르크를 바탕으로 등장한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아시아 반도였겠죠. 자, 이거는 중동사 할 때 좀 더 얘기할게요. 하여튼 이 소아시아는 비잔티움 제국 내에서 경제력 가장 부유할 뿐만 아니라 또한 병력의 원천이 되었기 때문에 그 손실이 타격이 매우 컸고 바로 앞에 이제 콘스탄티노플이 노출된 거죠. 소아시아 반도라는 것을 잃게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때 비잔티움 부흥을 다짐하고 제2에 오른 콤네누스 왕조의 알렉시우스 1세는 교황 우르반 2세에게 투르크에 대한 대항할 지원을 요청을 하게 돼요. 자 이때 이제 그 교황은 우르반 2세야. 이 사람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 우르반 2세와 그다음 우르반 2세가 크레몬 공의에서 뭐냐면 십자군을 어떤 그 참전을 역설했죠. 요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요 내용이
자, 그럼 오르반 2세는 어떤 이제 그 생각이 있냐면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의 투르크족을 공격해서 성지들 이교도 타산하고 그래서 비잔틴 교회를 로마 교회로 통합한 전원의 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오르반 2세의 생각을 쓰라고 하면 요걸 쓰면 되겠죠. 성지 타락과 그다음 교회 통합. 그래서 1095년에 11월 달 프랑스 크레몽에서 공회를 모집을 했어. 그래서 이때 이제 십자군을 제창을 했는데 이 십자군 관련된 연설 내용이 나왔죠. 여기 연설 내용이 이제 여기 뒷부분까지 열병을 토했다까지가 십자군 전쟁의 연설 내용이에요. 교과서에도 있어요. 이 내용이. 그래서 잠깐 교과서 한번 읽어볼게요. 교과서를 놔두고 잘 읽지 못했는데 솔직히 별 중요한 내용이 별로 없어서 안 읽었어요. 예. 자, 그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교과서는 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 내용들. 예. 요 내용들 이미 서계나 서강자나 이런 게 다 커버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가끔씩 여기 밑에 있는 보충 자료 있죠. 탐구학습 문제 이런 걸 좀 보시는 게 좋아요. 예. 지도도 참 잘 돼 있네요. 예. 자, 여기 내용 보면 교황 오르반 2세의 연설문. 요게 이전에 기초에 나왔던 거죠. 자, 예루살렘과 안티오크와 그 밖의 도시들은 기독교의 박해를 받고 있다. 도시들. 자, 신은 믿지 않는 투르크인들. 이때 투르크인들은 셀주크 투르크죠. 침략이 계속되어 마침내 콘스탄티노폴리스에 다다르고 있다. 자, 성지의 형제들을 구하자. 신의 정의를 위해서 싸우다 쓰러지는 자는 제사함받을 것이다. 그들이 사는 이 땅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이어서 빈궁해졌다. 예수의 성모에 있는 곳에 가지 않겠는가? 이 땅에 불행한 자와 가난한 자는 그 땅에 번영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때 그 땅에 번영한다는 것은 지금 겉으로는 성지 타갈이라는 그 내용을 내세웠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사자. 그러니까 세속적 이익도 지금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 투르크에는 이제 셀주크 투르크라는데 엄밀히 말하면 요 터키 이제 지역은 이제 뭐냐 콘스탄티노플 다다랐다는 것은 요때 주체는 셀주크 투르크보다는 이때는 이제 뭐냐면 rum셀주크 투르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셀주크 때 제국이었던 rum셀주크 투르크인데 뭐 여기까지는 교과서에서는 자세히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셀주크 투르크 정도 기억을 하시면 실제 여기를 장악했던 나라는 셀주크 투르크의 제국이었던 rum셀주크 투르크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 니케아를 수도로 정했다고 했잖아요. 소아시아 반도에. 자, 하여튼 그 내용도 있으니까 있고, 그럼 여기 또 하나 더 살펴볼 게 뭐냐면, 어, 원래 이제 목적은 콘스탄티노플을 이제 도와주는 목적도 있잖아요. 예, 원래 계기가 얘네들이 이제 동로마 제국에서 에스도스 치니까 또 도와주는데, 사람들이 콘스탄티노플 폴리스에 가서 군대를 파견해서 도와주자 하면 먹혀들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 관심이 없거든. 자, 근데 요걸 이제 교묘하게 이제 방향을 성지로 바꾸면서 성지 순례로 바꾸면서 방해했다는 목적으로 이제 바꾸면서 이 성지 순례를 이제 뭐냐 제도하자라는 식으로 바꾸면서 콘스탄티노플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어려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려놔버린 거야 연설에서. 예. 왜냐면 콘스탄티노플 가지고는 얘기가 통하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곧바로 뭐냐면 성지도가 되는 거야. 성전이 되는 거죠. 성전. 예. 그래서 이교도 성지 순례를 방해하는 이교들을 타파하기 위한 성전이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을 구해주는 어떤 정치 목적이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연설을 통해서 바꿔놓고 이제 군주들과 이제 제후들 군사들 끌고 오게 만들었던 거죠.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 한번 읽어볼게요. 자 교황은 이슬람 승리는 기독교 세계 불명예며 유럽의 귀족들은 그들의 상호간의 투쟁을 종식시키고 그들의 칼을 신앙에 돌려 동방교회를 돕고 성지를 회복해야 한다고 설교했다. 그는 또한 동방세계의 부유함과 순례자에 대한 박해를 강조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싸움은 성전이며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는 의미죠. 자, 이 전쟁에 전사한 사람은 모두 천국에서 그 보상을 받을 것이 열변을 통하였다. 약간 지금 이슬람 교도 애들 그 극작파 그 이슬람 교도 애들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명령서의 강력한 참석자는 이구동성 하나님이 이를 원하시다 하면서 호응했죠. 그래서 이제 오르만 2세는 프랑스에 순회하면서 십자군을 제청하였고 많은 열성적인 선교사들이 여러 곳에 다니면서 성전에 참가할 걸 권유하였다. 때마침 팽배했던
활발한 강력한 신앙심이 결합하여 전 유럽이 걸기했다. 그래서 1차부터 해서 8차까지 십자군 운동이 일어났는데, 자, 여기에는 이제 십자군 운동의 기출문제 좀 나왔죠. 일단 1차 십자군 운동이 나왔고, 자, 이 1차 십자군 운동은 그 결과 예루살렘 왕국을 세우는 등 나름대로 성공했어. 유일하게 십자군 운동 중에 목적대로, 성지 타단의 목적대로 성공했던 것이 1차 십자군 운동이야. 네. 이게 유일하게 성공했던 운동이죠. 그리고 이게 세속화 방향으로 넘어가는데, 원래부터는 이제 세속적 목적도 있었지만 이게 포면화된 게 있죠. 이게 4차 십자군 운동이죠. 4차 십자군 운동은 겉으로는 이제 처음 출발할 때는 뭐냐면 성전이었지만, 근데 이게 나중에는 세속적 목적으로 이제 변질돼 갖고 나틴 제국을 세우죠. 콘스탄티노플. 그 같은 기독교 같던 곳을 공격해서 나틴 제국을 세우고 가. 그래서 이제 이 4차 십자군 전쟁이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죠. 이노케티우스 3세가 주도를 했던 4차 십자군 운동 이렇게 이제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1차 십자군 전쟁을 좀 볼게요. 1차 십자군 전쟁. 자, 1차 십자군 전쟁은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를 좀 알려드릴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25번. 25번. 네, 첫 번째 인증은 25번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르반 2세는 가장 우수한 기사들로 십자군을 구성할 생각이었으나 자발적으로 농촌의 순회한 선교사들은 별로 그런 고려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얘네들 이제 우르반 2세 때는 이제 기사들 중에 뛰어난 애들을 이제 뭐냐면 선발을 했는데, 요 우르반 2세 이제 뭐냐면 그 좀 시다바이드 애들 있죠. 얘네들은 그런 생각 별로 없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 대상으로 뭐 농노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이 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돼요. 이 설교사 밑에 중 설교사 밑에 그 중에 한 명이 은자 피터예요. 이 사람이 그 완전 사기꾼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말빨은 되게 좋아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 뭐냐면 끄죠.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이제 농노들, 농민들, 그 다음에 그냥 기사만 있지, 그냥 기사단 타이틀만 있지, 거의 무능한 기사들 있죠. 이런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 그 뭐냐면 몰고 다니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십자군 운동 한다고 하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국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서 오합지졸이죠. 그래서 헝가리 갔다 헝가리는 깨지고,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갔더니 도와주고 콘스탄티노플 갔더니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이제 뭐 시급한 거죠. 괜히 여기 있다가 얘네들이 약탈만 더 할 수 있겠다. 그 배를 타고 태워가지고 보냈어. 그러니까 거기에 도착을 하니까 이제 그 눈세주쿠트 군주가 있어요. 그 군주가 이제 군대를 파견해서 얘들 격파를 하죠. 예. 근데 이제 이 은자 피에르 피터의 군대, 이 은자 피터의 군대가 의도하지 않게 좀 긍정적 효과도 있어요. 왜냐면 토코엔들이 한번 은자 피터의 군대를 십자군하고 친하는 그 애들 격파를 했는데 별게 아니거든. 십자군도 별게 아니구나는 어떤 이런 자만감, 그런 것들을 이제 인식을 오도시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정규군이 올 때, 얘네들도 예전에 농민 십자군과 비슷할 것이다. 허술했던 그렇게 나섰다가 몇 번의 전투 깨지게 돼. 예. 나름대로 의도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전략적인 어떤 효과를 줬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방심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실제 본진이 이제 올 때, 이 뭐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깨지게 되는 그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읽어볼게요. 자, 은자 피터라고 알려진 유능한 설교사 주위에 수많은 무일필 기사와 모험적인 농민들이 모여들고 그들은 아무런 준비와 계획 없이 성진을 향하여 출발했다. 자, 이른바 농민 십자군 일부는 도중에 약탈을 자행하다가 헝가리에서 분쇄되고 피터에게 인솔되어 콘스탄티노플 도착한 무리도 오합지졸의 도래에 놀란 비잔틴 황제에 의해서 소아시아에 극히 수송되고, 얘네들 이제 소아시아로 보낸 거죠. 예.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쓰레기를 보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투르크군에게 경멸되었죠. 자, 그래서 오르반 2세가 이제 구성돼서 정규 십자군 출발한 것은 이보다 좀 늦은 1096년이에요. 자, 그래서 국왕들은 직접 참가자는 없었고 대개 이제 영국 국왕의 형제들, 그 다음에 제후들이 이제 참여했어. 그 국왕들은 이제 3차 십자군 전쟁 때부터 참가했고요. 그 뒤에 좀 나오죠. 그래서 가프리, 그 다음에 그 볼듀인, 그 다음 네이몽, 보에몽 이런 사람들이 참가를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건너와서 이때 이제 그 투르코인들이 좀 약간 방심을 갖고 이제 공격하죠. 그때 이제 누르술주크 투르코의 이제 그 술탄이 제가 이름을 좀 기억을 못 하는데 젊은 그 20살의 그 사람이었어요. 20살의 이제 공주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경험도 없고 뭐 하다가 두 번에 거쳐서 패배를 하게 돼요. 결국에 수도까지도 한동안 이제 잃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대가 원래 이제 그 소아시아 반도의 목적이 아니라 더 나아 성지 순례니까 성지 탈환이니까 남쪽으로 계속 내려오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내려왔다가 니키아를 이제 함락하고 룸세주크 투르크에 이제 쓰였죠. 그리고 안티오코를 향하는 도중에 이 안티오코는 그 당시 동서무역의 중심지였어요. 이게 좀 돈 되는 곳이야. 자,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이 안티오코를 이제 향하는 도중에 볼두인이라는 사람이 여기를 점령하고 여기가 좋으니까 그냥 눌려앉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 에루살렘 왕국의 그 뭐냐면 제후국 중에 하나인 에데사 방령을 창건하게 되죠. 자, 하여튼 그 당시 이제 그 있고 다음에 주역이 안티오크를 중령하고 보헤미아의 안티오크 공으로 그 뭐냐면 제가 잘못했네요. 안티오크가 아니라 안티오크 북쪽에 있는 곳에 에데사 백령을 창건했어요. 좀 수정해 주시고 자, 하여튼 그 안티오크 공국은 따로 있었고 예 그거는 자 다음에 주요 부류는 안티오크를 이제 점령하고 보헤몽을 안티오크 공으로 남긴 채 계속 남하해서 1099년에 7월에 예루살렘을 입성을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안티오크 공령은 나중에 안티오크 공국이 돼요. 제가 아까쯤에 잘못 말했죠. 예. 북쪽은 북쪽에 안티오크 공령 그 밑에 에데사 백령 있고 이 안티오크라는 그곳이 그 동서무역의 중심지고 거기에 보헤몽을 놔둬서 안티오크 공국이 돼서 예루살렘 제국이 되죠. 자, 그래서 결국엔 1099년 7월에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자, 그때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피비린을 학살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당대 기록에 보면 10,000명 이제 살해를 했다. 그래서 이교도를 많이 죽였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십자군 왕국이 건설됐고 예루살렘 왕국이 이제 건설되죠. 가프리가 이제 왕이 선출되었으며 네이몬과 그의 아들은 예루살렘 왕국과 안티오크 그 중간 지역에 트리폴리 백령을 이제 설치하죠. 예. 그리고 이제 이리하여 시리아, 팔레스타인 연안지역 4개 십자군 국가가 건설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이제 좀 볼게요. 위치를 이걸 제가 심화 교재에서 한번 찾아서 제가 위치를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기본 강의 교재에서 쓰는 게 낫겠네.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4개의 이제 공룡 내용을 볼게요. 여기 위치. 예전에 한번 시험문제 나왔기 때문에 요거 공룡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에데사 백국이 있죠. 에데사 여기 에데사에 세운 거죠. 예, 그래서 그 안티오크 북쪽에 있는 곳이고 앞에 이제 안티오크 공국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예루살렘과 안티오크 중간 사이에 그 트리폴리 백국이 있어. 그래서 이제 여기 백국인이 뭐 여기 공국이라는 것은 백작과 공작이 각각 만들었던 국가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요 예루살렘 왕국이 본국이고 여기에 3개의 제후국이 있었다. 예. 얘네들이 이제 일종의 예루살렘 왕국과 봉신관계를 맺는 거죠. 죽음과 봉신관계. 그래서 봉건제를 실시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예루살렘 왕국도 여기는 안 나타났지만 수많은 또 제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분부의 예루살렘 왕과 또 얘네들과의 어떤 죽음과 봉신 관계를 맺고 요 안티오크 공국이라든지 트리플 공국이나 에데사 백국도 다 모여. 요 안에 좀 제후들이 있어. 그래서 그 안에서도 각각의 공국 그 안티오크 공작과 뭐 에데사 백작과 뭐 주종 관계를 맺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요런 그 예루살렘 왕국의 본국하고 그다음에 요 주변의 4개 국가들은 일종의 뭐예요? 제후국가로서 그러니까 일종의 봉건제도를 실시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이런 봉건제도는 그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죠. 요 지역에 없었던 것들인데
이 뭐냐 십자군들이 와서 유럽의 봉건제를 일종의 이식시킨 거죠. 이식된 봉건제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서기 잠깐 보고. 그래서 가프리와 그의 뒤를 계승한 볼두인 1세는 정복 예상지를 제후들에게 봉토수 분봉해주고 이들 또 하급 기사에게 이를 재분봉하는 식으로 전형적인 봉건제가 이제 형성이 되죠. 봉건제를 국가가 만들어줬다. 그래서 약탈과 학살이 자행되고 또한 창과 제후 간에 심한 대립과 병목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래도 1차 십자군은 성지회복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유일한 십자군이죠. 예, 유일한 십자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고 요 예루살렘 왕국 있죠. 이 예루살렘 왕국이 예전에 문제가 나왔어요. 예루살렘 왕국이 09년 기출문제 시험 문제 나왔는데 요거는 약간 뭐랄까요? 요거만 봐서는 안 돼요. 서기의 내용을 보면 안 되고 서양 중세선언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양 중세선 내용을 좀 보고 제 정리한 내용을 보고 그다음에 뒤에 이제 기사단 관련된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요 내용은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요거는